이런 식으로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시차를 두고 화폐 유통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사회가 그 인플레이션 환경을 다 수용하는 데는 이제 시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역설적으로 돈이 풀리는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은 경제 시스템에서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금 노동자하고 연금 생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채부심입니다. 2025년에도 구독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화폐를 국가가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이 주제는 어쩌면은 뭐 전력, 교통, 사회복지 이런 것처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 와서 별 위화감이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폈을 때도 그랬지만은 화폐를 국가가 독점하는 게 뭐 문제야?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합당해 보이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부자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다른 주체는 뭐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이게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일 수 있죠. 책의 저자는 미제스 연구소장을 한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라는 독일인 하고요. 그리고 필립 바구스라는 분이 공저를 한 것입니다. 이 미제스 연구소에서 말하는 이런 미제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경제학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숨은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찐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의 천재들은 뭐 당연히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을 하지만 막스, 케인즈, 그리고 소스타인 베블런, 그리고 아마 미제스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이 현재의 경제학을 만들어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덜 알려진 사람이 미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하는 경제학파의 한 라인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저희가 이 오스트리아 학파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돈직제 연준, 그리고 금리의 역습, 이런 책에서도 다뤘던 게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인데요.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이론들을 듣다 보면은 현실 세계를 너무 잘 설명해가지고 읽다 보면 되게 소름이 끼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이라는 거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말 엄청난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경제학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국민경제학파의 주장을 앞서의 책들에서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어쩌면 가장 직계 제자가 미제스 연구소장에게서 듣는 거기 때문에 직계 제자이고, 그리고 가장 정통적이면서 또 가장 쉽다는 거, 이런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책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읽다 보면 결론까지 나게 되고, 아니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한번 크게 바뀌게 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구독자분들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현대의 주류 경제학보다도 더 그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러면 오스트리아 학파가 가장 유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막스가 그런 것처럼 너무 설명을 잘해도 안 되고요. 오히려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즉 진짜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국민경제학 내용은 정반대거든요. 정부 관료나 봤을 때 이대로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본인들의 존재의식이 되게 사라지게 돼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가 미제스 연구소장이잖아요. 책의 저자이고요. 그도 책에 나중에 뒤에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자기가 미제스를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상계에서 오스트리아 학파를 만약에 공부한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학계에서 찾아주지도 않고 교수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관료는 정말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제스의 오스트리아 학파의 국민경제 이론은 너무나 설득력이 높고 설명력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왜 연구소장까지 하고 책을 썼는지를 이제 구구절절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읽고 나서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만 보면은요, 마치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법적인 문제로 마지못해서 임금 인상이나 하는
그런 기업들과 부자들을 비판하는 제목의 책 같지만 그런 레벨의 책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어떤 부자들과 빈자를 가르는 그런 형태의 책이 아니라 이런 차원의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책이 말하는 그런 미제스의 이론은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거를 좀 미제스식 사고관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 학파식 사고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책의 주제가 화폐 발행을 국가가 독점하는 거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화폐부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화폐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더 심플한데요. 좋은 화폐, 굿 머니.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화폐, 배드 머니.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현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독점적으로 신용으로 발행하는 요즘의 그런 화폐, 이런 화폐들이 매우 나쁜 화폐입니다. 뭐가 나쁘냐? 일단 첫 번째로 나쁜 점이 뭐냐면은 신용 창조가 된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류경제학적인 사고관을 가지신 분이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일단 신용 창조를 한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신용 기반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용 창조는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은행에서 말하는 통화승수 같은 건데요. 저희가 은행에 1억을 맡기면 은행은 2천만 원을 유보하고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8천만 원을 대출을 할 때 이런 행위를 돈을 찍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으로 돈이 창출되는 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신용 창조. 말 그대로 창조는 뭘 만드는 거니까요.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 기반이라는 거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을 때 은행이 그 돈 대신 뭐 금을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 자체가 신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시스템이 무너지면 화폐의 가치도 같이 무너진다는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쁜 화폐의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화폐에 대한 특징도 있겠죠? 좋은 화폐는 뭘까요? 오스트리아파가 말한 좋은 화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화폐들입니다. 과거의 화폐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시장이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한 원시 시대부터 가기 시작하면은 조개 껍데기나 생선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농경 사회로 오면서 곡식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철을 주재하고 동전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귀금속으로 바뀌고 그리고 미래는 뭐 비트코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화폐들은 시장이 선택을 한 그런 화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양이 정확히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화폐일 뿐더러 화폐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통화의 매개체적인 성격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화폐라고 하고 신용을 창조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거가 바로 좋은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화폐라는 것이 시장의 선택이고 가변의 대상이지 고정에다가 독점은 아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파가 주장하는 화폐의 코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들으면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만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다 국가가 신용을 독점하고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데 무슨 뭐 200년 전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화폐 독점권이 정부에 없던 시기도 실제로 있었고요. 현대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화폐 독점권을 정부가 가져가는 은행을 만들면서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전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급진적인 생각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전통적으로 갈수록 옛날 화폐 시스템,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가 되었던 시장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갔던 그런 시스템이 더 좋은 화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나쁜 화폐 시스템이죠. 그러면 제목처럼 국가가 이 나쁜 화폐 시스템처럼 독점해서 화폐를 신용 기반으로 발행하고 그 화폐가 신용 창조가 된다면은 문제가 뭘까? 이거를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가상의 조그만 도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도시에 고대 문명부터 현대 문명까지 막 로켓 쏘는 시대까지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는 뭐 생선 잡고 그 생선 가지고 막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경제에서부터 나중에 그 도시에는 은행이 만들어지고 은행에 뭐 금을 맡겨가지고 교환증을 받는 시기부터 그거를 이제 신용을 창조하는 과정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뭐 로켓 쏘고 뭐 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그 도시가 점점 현대의 이제 유럽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오스트리아파나 이런 국민경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던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작은 어떤 도시를 유럽까지 만들어 오는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펼쳐지고 또 쉽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위화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채북스를 얘기하면서 약간 주류 경제학에 상반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위화감이 조금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같이 쭉 오다 보면은 거의 별로 위화감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맥락 때문에 은행이 만들어졌고 이런 맥락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이랑 중앙은행이 또 구분됐고 이런 맥락으로 또 화폐가 독점이 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게 되거든요. 현재 이런 신용기반 화폐를 피아트 화폐라고 하는데 이 피아트라는 말이 라틴어잖아요. 크립토 세상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화폐를 피아트 커런시, 현재 그 법정 화폐라고 부르고 다른 쪽은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아트를 법정화폐라고 지금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라틴어의 성경에서 피아트 룩스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빛이 있어라라고 하는 게 피아트 룩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피아트 머니는 돈이 있으라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나를 믿으면은 돈이 있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피아트 머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선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은행 믿으십니까? 그럼 돈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인데 이게 법정화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통해 가지고 더 상세한 그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거에 이 착한 머니 시대에서부터 지금 법정화폐까지 왔잖아요. 이 착한 머니 시대에는 화폐를 국가가 좀 찍어내더라도 그 당시까지는 금을 기반으로 했던 시대가 또 있었죠.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은 채굴을 통해서 연평균 약 전 세계적으로 2%만 증가했기 때문에 현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의 그 소유량이라는 게, 돈의 소유량이라는 게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결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돈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마치 중세 유럽 상당 국가들이 로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책에도 그 사례가 나오지만 이런 비슷한 사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971년 금과 달러가 이제 불태환되는,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 닉슨이 발표하죠. 또 저희 채널에서 다뤘었고요. 그때부터 금이랑도 무관하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이제 신용화폐가 됐는데 이제 종전 납품 화폐에서 진짜 납품 화폐 시대로, 피아트 머니 시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금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더 자기적인 화폐의 증가율을 보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얘기는 돈을 찍어내는 독점적인 주체가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중앙은행인데요.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양이 금이라는 어떤 한계선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197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거, 이렇게 또 무제한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찍어낸다는 거가 문제가 뭐냐, 이게 책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핵심 주제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작은 사회에서 어떤 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을 기반으로 하는 교환증을 끊어주는 사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착한 머니, 그래도 준 착한 머니 사회라고 1600년대 중세 시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시장에 금을 더 유통시키는 것이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적정한 금량이 있고 금이 1년에 2%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금이 어디선가 추가로 크게 발굴이 된다면은 그 시장 전체의 금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광산업체 하나가 채굴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켜가지고 마치 셰일 오일 개발하는 것처럼 금을 더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낸다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사회에 금이 더 투입되는 현상, 이 당시에 금은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가 더 통용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라틴어 기원 자체에서 설명하는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더 통용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디플레이션은 화폐 통화량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물가는 뭐냐? 물가는 화폐 통화량이 증가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한 결과이거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화량이 증가하면 저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소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금을 추가로 채굴해가지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이 왔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환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그 경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금을 채굴한 발굴자, 그 금 채굴 업체입니다. 일단 사회에 통용되는 금량이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어디선가 금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사회에 이제 쓰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왜 이 채굴자들이 가장 큰 이득이냐면은 금이 유통되기 전 시세로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자산이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통화량 증가가 유통되기 전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종전 시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의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변하는 것이 동시에 시장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태적인 환경이라는 거고요. 이런 동태적인 환경 속에서 가격의 결정권은 돈을 찍어낸 주체가 가장 먼저 갖고 있고 종전 가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점점 순차적으로 그게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순서대로 갖고 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금 채굴업자가 가장 좋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채굴업자들이 뭐 제품과 서비스를 사기 시작해서 낮은 가격으로, 근데 수요가 올라갔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술을 마신다 해볼게요. 광산 바로 옆에 맥주집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술을 파는 맥주집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 맥주집에서 매출이 올라간 부분을 인해서 자연스럽게 원재료를 더 많이 소싱하겠죠. 그럼 원재료를 소싱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시차를 두고 화폐 유통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사회가 그 인플레이션 환경을 다 수용하는 데는 이제 시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역설적으로 돈이 풀리는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은 경제 시스템에서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금 노동자하고 연금 생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찍어내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인데, 정부와 기업이 이제 앞단에서 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산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뒷단에서는 임금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임금 노동자는 항상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즉, 다 올라버리고 나서 상품 가격이 전부 오르고 나서 그 올라간 상품 가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찍어낸 주체들은 맨 처음 선택하기 때문에 종전 가격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추가로 돈을 찍어도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그렇다면은 돈을 찍어낸다는 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서 이제 화폐는 신용 창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신용 창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신용을 창조하든 추가적으로 금을 발행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든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이 항상 유리하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불리한 이 시스템이 나쁜 화폐,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고, 국가 주도로 중앙은행이 돈을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체계 속에서는 영원불멸하게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런 사실을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준이 이제 돈을 찍으면은 돈이 동시에 시장에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사실 시중에 이렇게 돈이 풀리는 그런 거는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시차를 두고 퍼지는 건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만큼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오래 고민한 주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화폐의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대상과 맨 뒤에서 받는 대상 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거 뭐 돈찍지나 금리의 역습에서 얘기할 때도 오스트리아파는 이자율이나 금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시간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확히는 시간 선호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1년 후에 1억 원과 오늘의 1억 원이 있다면은 오늘의 1억 원을 사람들은 더 선택하죠.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걸로 인해서 그 1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1억보다 좀 더 비싸져야 되는데 그걸 바로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파가 생각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시간 선호가 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플레이션 환경이 시장을 건드릴 때도 시차를 두고 번드려지기 때문에 결국 돈을 찍어내는 발행 주체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발행 주체가 시장이었는데 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국가고 중앙은행이고 독점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와 같은 그런 주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법정 환경 속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은 진짜 끝까지 읽다 보면은 중간에는 막
굉장히 열받는 이제 그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화량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규정을 했고, 인플레이션 환경이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통화량 증가고, 종국에는 물가 상승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 이 국민경제학파라고 하죠. 오스트리아파의 그 천재성, 이런 것들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랑 국민을 굉장히 속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유로존 소속이니까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화량 증가 목표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통화량 증가 목표치가 연 4.5%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2%씩 올라갔었는데, 금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수준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통화량 증가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창조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는 그 프레드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M2 증가율이 20%대 이상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통화량이 증가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큰 폭으로 통화량을 증가한 거에 가장 큰 수혜는 초창기에 정부가 받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받고, 저희는 높은 물가에 신음해야 되는 그런 이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 사태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하죠. 읽으면서 아, 진짜 이런 거 같은데 라고 무릎을 칠 때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의 증가라면은 인플레가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특정 재화의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깡띠용 효과라고 합니다. 깡띠용이라는 사람은 1680년대 출생한 사람인데, 아일랜드 프랑스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을 연구를 한 경제학자인데요.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가격이 이제 끌어올려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했거든요. 소비자들이 수요 진작을 위해서 통화량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은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를 생산하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경제 주체가 통화량 증가로 더 가난해진다는 거를 이미 이때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미제스 연구소의 이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가 이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스트리아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2010년대 이후에 돈을 찍어내는 과정, QE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QE1, QE2, QE3 같은 거를 하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 정말 부자는 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피아트 머니 시스템, 나쁜 통화 시스템, 정부가 독점하는 화폐 발행 시스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부자가 되고 우리는 빈자가 된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얼굴이 달아면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응원봉을 꺼내가지고 당장 나가서 뭐 한국은행 앞으로 달려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가가 다 오른 상태에서 그 물가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사는 게 진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신용화폐 체제에 상당한 불만과 불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리토씬에 계신 분이 이 책을 읽으면은 상당히 이런 경제학적인 공부나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긴 하시겠지만은, 아마도 오스트리아파의 주장을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주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는 이런 나쁜 화폐 시스템에서 대중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책 이제 8장, 9장에 이렇게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북스에서 책의 결말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공감이 갔던 그런 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요. 저자는 결국 정부가 부채를 확대하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정책에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현재의 화폐 체계는 지속해서 통화량을 늘리고요, 물가를 높이는 것을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법정 신용화폐 체제에서는 거의 바뀔 수가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적인 환경이 된다면은 부채를 나중에 상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이게 웬만하면 바뀌지가 않는데, 이런 걸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꾸로 정부가 부채를 늘리고 사회복지를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명분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에 집중하는 것도 페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물가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환경의 한 결과물이지
그게 목표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화폐 체계가 매우 인플레이션 환경인지는 결국 통화량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을 통화량으로 설명하는 것만 아니지만은 이런 통화량 증가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플하고, 그렇다면 통화량 증가를 좀 저지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화폐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환경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그 통화를 버리게 되는데, 그땐 어떤 특정 자산들을 사들이는 과정, 그리고 특히 외화를 사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개인들이 원화 표시 자산보다는 외화 표시 자산을 많이 사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그 화폐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저는 이미 한국에 어쩌면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섬뜩하게 와닿았거든요. 8장과 9장의 핵심 부분에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 결국은 파퓰리즘적으로 사회복지를 늘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부의 부채를 강력하게 끌어쓰는 그 시스템은 개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에 했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결국 코로나 정부 때도 그렇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는 그 메커니즘의 결과물은 이제 개인들이 가난해지는 거였고요.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거였습니다. 사실 08년 이후에 그런 사회의 기제를 설명하는 학파들이 별로 없었는데, 현 주류 경제학을 보다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제로금리면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더 긴축 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론상의 어떤 특정 환경을 완벽히 제어한 모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현실은 인간의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인간을 설명하는 국민경제학파의 설명들을 듣다 보면은 되게 와닿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진짜 정통 리버럴이고 중앙은행을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주의에 가깝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도 되게 와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밀턴 프리드만이 1990년에 연설에서 자기가 10년 전에 미제스를 만났는데, 미제스랑 다른 많은 경제학자가 있었던 방에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듣고 있다가 미제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이런 한 무리의 사회주의 학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소위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하는데, 밀턴 프리드만은 밖에서 들으면은 어마어마한 리버럴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리버럴조차도 미제스는 이제 가짜 리버럴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시장이 선택한 그런 시스템, 화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굴러갔었는데, 왜냐하면 경제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경제학 이전에 수천 년을 굴러갔었는데 왜 지금 시스템처럼 돌려야 되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을 더 쉽게 설명한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들만 부자가 되고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읽을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이게 2025년 맨 처음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올해의 첫 책으로 소개하는데 정말 아무런 위화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학에서는 아주 주류 학파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 주류 경제학파가 아니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덜 주목받은 점이 없지 않은데요. 책을 올해 꼭 한번 읽으시고,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요즘 같은 상황, 특히 한국에도 굉장히 와닿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화폐 독점의 엔딩, 특히 8장과 9장의 화폐 독점의 엔딩 부분을 오늘날의 한국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9장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부의 격차라는 그런 챕터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챕터를 보시면서 이 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책북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